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제 연구 분야에 딥러닝이 적용된 사례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진척이 없었는데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고요. 세 번째 이제 My Problem이라고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시도했지만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네, 그걸 통해서 또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수 있다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실내 위치 인식에 대한 소개인데요. 우선 처음에 위치 인식이라고 해서 이걸 로컬라이제이션 또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이제 모바일 폰의 위치를 찾을 때 GPS의 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GPS를 이용한다는 것은 GPS는 절대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공위성의 절대 좌표를 알고 알고 있는 3개의 위성이 있으면 우리의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공위성 세대가 저렇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의 위치를 구할 때 트라일레이터레이션이라는 3변측량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세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정도면은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1과 Y1, 그리고 X2, Y2, X3, Y3는 각각 인공위성의 좌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D1, D2, D3는 그 위성과 어떤 유저 간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이제 제 위치를 계산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차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아까 제가 D1, D2, D3라고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우리 유저의 그러니까 모바일 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거리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디스턴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 추정을 할 때는 어떤 인공위성으로부터의 수신 신호의 세기를 가지고 신호가 세면 가까이에 있구나, 신호가 멀면 멀리 있구나, 그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채널 모델은 이제 로그 노멀 페이딩 모델이라고 해서 주로 우리가 야외에서 거리 감쇄도 있고, 뭐 건물에 가려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수학적 모델이거든요. 요 모델이 대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채널 모델이고, 이 채널 모델을 통해서 뭐 가장 쉽게는 역함수를 통해서 RSSI가 요 정도인데 뭐 디스턴스는 요 정도다 하고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으로 왔을 때는 뭔가 좀 바깥에서 GPS 신호를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랑 좀 다른데요. 실내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이 실내 위치 인식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뭐 쇼핑몰에서 실내에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쇼핑몰을 지나갈 때마다 그 해당 쇼핑몰에 광고가 팝업된다든지, 아니면은 실내에서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뭐 실내 내비게이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기지 같은 이제 수화물, 뭐 자기 짐 같은 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따르면 여기에 한 뭐 10조 원의 가치가 시장 규모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인공위성으로 바깥에 있을 때 휴대폰의 위치를 어떻게 계산해내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환경에서 GPS를 사용한 로컬라이제이션이 왜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인공위성으로부터 이제 뭔가 신호가 전파되고 있는데 그게 건물 내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안으로 실내에서 인공위성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면 뭐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때 뭔가 후보가 될 만한 게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라는 흔히 말하는 공유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유기는 공유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유기로부터의 수신 신호 세기를 이제 받아올 수 있고 그 세기로부터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실내 환경에서 뭔가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 거리 추정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LOS라고 표시한 것은 제가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제 휴대폰과 공유기가 직선으로 시야에 있어서 직선으로 바로 보인다. 즉 가운데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에서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내에서는. 그래서 뭐 반사되거나 뭐 굴절되거나 이런 신호를 이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신호를 가지고서는 절대 트라이레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야외 로컬라이제이션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핑거프린트라는 건데요. 이 기술은 이제 실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기의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만 봐도 여기에서 그 공유기 개수를 한번 찾아보면 거의 한 100대 정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공유기들로부터 수신 신호 세기가 어떤지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모든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로부터 이제 수신 신호 세기를 이제 받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건물 내에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드 방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걸 보고 핑거프린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저희는 호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와이파이 핑거프린트 기반 실내 위치 인식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이트 서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내 환경에서 어떤 그리드 형식으로 격자 형태로 각 위치마다 모든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RSSI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이트 서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내 위치를 추정하고 싶은 상황이면 지금 내 위치에서 뭐 100대의 와이파이 수신 신호는 뭐 1번은 어떻고 2번은 어떻고 3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벡터가 얻어지게 되는데 그 벡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데이터들과 비교를 합니다. 시밀러리티 매트릭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특정 행과 유사한 received signal strength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이제 제 위치를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핑거프린트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으로는 뭐 일단 maximum likelihood와 이제 k nearest neighbor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예전에 연구가 많이 되었었고 뭐 변형도 많았지만 성능이 사실 딥러닝보다는 좀 덜한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이제 딥러닝이 실내 위치 인식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란 게 사실 이게 굳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학적인 채널 모델로 이 수신 신호 세기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공간이 뚫려 있으면 그냥 거리 감쇄가 이 정도고 거기에 노이즈가 더해졌고 뭐 건물에 의한 페이딩은 이 정도 해서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서 그걸 통해서 다시 뭐 디스턴스로 추정할 수 있는데 실내 환경에는 사람도 돌아다니고 문도 닫혀 있을 수 있고 열려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을 살펴보면 딥러닝의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걸 통해서 모델을 훈련시키면 그 훈련시킨 모델을 뭐 휴대폰에다가 저장하고 지금 내 위치 벡터를 그냥 프레딕트 하게끔 시키면 바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k-nearest neighbor 이런 뭐 알고리즘을 쓴다고 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몇몇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장점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이유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서버랑 정보 교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데이터의 모양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이 트레이닝 셋, 아래쪽이 테스트 셋인데요. 보시면은 AP라고 적힌 게 특정 공유기이고 특정 공유기로부터의 이제 수신 신호 세기를 저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네모 쳐진 부분이 라벨이 되는데요. 빌딩 아이디, 그러니까 전장컴을 예로 들면 뭐 A동, B동, C동 중에 어디냐, 그리고 몇 층이냐, 그리고 뭐 X좌표, Y좌표는 어디냐, 요게 이제 라벨이 되어서 저기 테스트 셋에 있는 수신 신호 세기만 가지고 빌딩, 그리고 플로어, 그 다음에 좌표까지 계산해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제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인데요. RSSI 그 하나의 벡터를 이제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똑같은 인풋을 이제 라벨로 둔 다음에 그걸 똑같이 똑같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논문의 저자들은 어떤 시그널의 플럭추에이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뭐 수식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지만 성능 향상을 통해서 그걸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한 RSSI 벡터를 가지고 이제 디코더 파트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하고 그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최종적으로 빌딩 그 다음에 플로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도 유사한 구조인데 그림이 좀 달라서 그런데 지금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는 것은 지금 똑같은 그림입니다. 사실 여기 아래쪽에 V가 있는데요. 이게 순수한 인풋이고 요거는 이제 노이즈를 좀 첨가한 인풋, 그리고 요거는 노이즈가 첨가된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아웃풋, 결국에 이제 라벨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를 사용했고 뒤쪽에는 이제 이전에 위치가 어디였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제 위치를 추정하는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저자는 좀 여러 가지의 시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데이터랑 뭔가 이 형태가 비슷해서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사소하지만 참고를 하면 좋겠다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은 BF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빌딩과 플로어를 이제 같이 붙여서 라벨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빌딩이 만약에 3개면 001, 010, 100 그리고 플로어가 뭐 5개면 10000 뭐 이런 식으로 원핫으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3개, 5개 해서 총 8개의 어떤 원핫은 아니지만 2개가 이제 붙여진 그런 라벨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아예 따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빌딩의 경우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처음에 BF의 경우에 뭐 빌딩이 3개, 층이 5개다 하면 총 15개의 경우가 나오니까 그걸 라벨화해서 뭐 원핫으로 그렇게 받는 구조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보시면은 위쪽에 2개의 파트는 여기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사용했고 아래쪽에는 리그레션도 같이 하도록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부분에는 이제 뭐 플로어가 사실상 높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Z 값으로 해서 아예 그냥 3개 다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사실 주장하는 거는 요 모델이 성능이 제일 괜찮더라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공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게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인데요. 요 사람은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에다가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오토인코더가 나오고 그 뒤에 알고리즘들이 자꾸 바뀌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형태인데요. 그냥 1D 어레이, 그러니까 RSSI가 포함된 그런 벡터를 그냥 단순히 2D 이미지로 만들어서 CNN을 돌렸더니 이거 성능이 괜찮더라 하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1D 어레이를 2D 이미지로 만들 때 뭔가 이 주변 인접한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2D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랜덤 포레스트를 썼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토 인코더를 쓴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랜덤 포레스트를 썼는데 요 알고리즘의 장점이 이제 암묵적으로 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동안에 피처 셀렉션을 거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CSI라는 새로운 피처들을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 뭐 와이파이 수신 신호 세기 가지고 했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CSI도 같이 이용하는 이런 논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SI를 가지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CSI라는 게 사실 또 1D 어레이인데 요거를 이미지화해서 아까랑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CNN에 적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피처를 이용하는 사례는요. 마그네틱 센서와 그리고 뭐 라이트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거는 어떤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m 움직였는데 그때 어떤 자기장에 시간을 두고 생기는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좀 시계열 데이터로 이제 LSTM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SI와 마그네틱 센서 뭐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이용해서 또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제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퍼블릭 데이터셋을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애큐러시를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일단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제 캠퍼스 맵이고요. 여기 건물 3개 중에 뭐 어느 층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가 좌표를 한번 표시해 봤는데, 보시면 뭔가 요 건물과 요 건물은 그래도 좀 데이터가 많아 보이는데, 중간에는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면적은 굉장히 좌측의 건물보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했을 때 요 2번 빌딩이 데이터셋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의 경우에 다른 거는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이 없는데, 여기 0부터 시작하니까 5층, 5층이 굉장히 데이터셋이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 트레이닝 셋은 뭐 이 정도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셋 구조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빌딩별로 뭐 데이터 개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제 2번 빌딩에서만 5층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피어슨 코릴레이션 계수를 가지고 어떤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요런 제가 네모친 부분인데, 보시면은 143번과 142번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44번과 43번 뭐 이런 식의 좀 힌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0개만 본 거고, 요건 20개를 봤을 때 그런 상관관계를 띠는 액세스 포인트가 꽤나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이용하면 성능 향상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게 연관이 있다는 거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그만큼 가까이에 있을 것 같다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단 접근 방법은 트리 기반의 모델로 선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제가 케글에 관심이 많았는데, 케글에서 지난번 양우님이 발표한 것처럼 XGB랑 이제 LGBM 그 기술들이 앙상블로 된 그 모델이 엄청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소식이 많이 들려서 시도를 하게 된 것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 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액세스 포인트의 개수가,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칼럼의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뭐 520개의 와이파이를 포함하는 그런 데이터인데, 그 520개가 다 피처이긴 하지만 결국에 수신신호 세기라는 정보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 데이터의 어려움이자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칼럼의 셀렉션, 그러니까 피처를 좀 선택을 하거나 그러면서 좀 디멘전까지 줄이면서 추가적인 피처들을 넣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트리 기반 모델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시전 트리는 잠재적으로 뭔가 피처 셀렉션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서 좌우로 뭔가 분기를 할 때 따져보는 것이 어떤 피처를 선택했을 때 가장 그 데이터들을 잘 분류할 수 있나,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고려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디시전 트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높은 피처를 찾고, 그 피처를 찾았을 때 그 피처 내에서도 어떤 값을 트레스홀드로 잡아야
이렇게 분기를 했을 때 잘 분류를 하나, 요거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피처 셀렉션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트리 기반의 모델들은 좀 단점이 있는데 이제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요게 뭐 트리가 커지는 건 좋은데 풀 트리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제 트리가 분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도 오버피팅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프루닝이라고 하는 가지치기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시전 트리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엔트로피라는 것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불확실성이란 것은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예로 들면 여기 큰 네모는 A라는 면적 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그 중에서 요게 총 16개의 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이 차지하는 게 10개, 빨간색의 개수는 10개이고 파란색의 개수는 6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빨간색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게 파란색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해 봤을 때 0.95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0부터 1 사이의 값인데 1일 때 가장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경계를 기준으로 R1, R2라는 영역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쪽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요쪽을 계산한 게 요쪽 파트고 이제 요쪽을 계산한 게 요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8개 중에 7개가 빨간색이고 그게 여기 수식으로 표현이 되었고 8개 중에 1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반대편 에어리어에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분기된 어떤 노드의 개수는 지금 8대 8로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분기된 총 노드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8대 8이잖아요. 8대 8, 그러니까 이 나눠지는 총 개수는 균등한 게 좋고 이 나눠진 것 안에서는 편중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분기가 잘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에 엔트로피 값이 분기하기 전에는 0.95였는데 0.75로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정보에 이득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분기하는 게 좋다는 판단을 내려서 결국에 분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제가 요거는 어떤 집에서 잔디를 깎는 기계를 갖고 있을까 아닐까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예를 들어 봤는데 어떻게 분기를 하냐면 여기 로트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게 집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일단 1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배열을 한 다음에 그 경계를 여기로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에는 엔트로피가 요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요렇게 엔트로피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1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의 개수가 반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고 엔트로피는 1이고 여기서 이제 분기 요 경계점을 기준으로 분기를 가정을 했을 때 엔트로피는
0.96이고 따라서 정보의 그 이득은 0.04라는 정보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기하는 게 낫고 또 이렇게 분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경계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모든 경계에서 다 인포메이션 게인을 구한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가장 큰 쪽으로 분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시전 트리의 메커니즘인데 요거를 제가 설명한 이유는요. 피처 셀렉션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피처 셀렉션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지만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레퍼런스 논문을 제가 그 아까 오토인코더와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파이어 그 모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그 비교 대상으로 삼은 논문의 정확도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빌딩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맞아 들어가는데요. 플로어의 경우에는 이것도 높은 수치지만 뭐 93.4%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리 기반이 좋을 거다. 왜냐하면 피처 셀렉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가정을 세웠고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처음에 딥러닝 모델 그러니까 딥뉴럴넷 모델을 이용할 때 이분도 오토인코더로 차원을 축소를 시켰고 그 축소한 차원을 토대로 클래시파이어에 연결을 해서 뭔가 진행을 했기 때문인지 성능이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해서 꼭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게 사실 제가 파라미터 튜닝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오래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이 약간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라는 방법으로 차원을 좀 줄여보자. 왜냐하면 차원을 줄여놓고 나중에 내가 어떤 새로운 피처를 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내 피처가 520개 있는 상태에서 피처가 하나 추가되는 상황이랑 피처가 좀 더 줄었을 때 뭔가 새로운 피처가 추가되는 상황이랑 이거는 뭔가 생각되는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차원을 축소하겠다고 접근을 했고 그 차원을 축소하고 나서 이런 기법들을 썼을 때 생각보다 애큐러시가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고 여기는 뭐 260개의 차원으로 거의 반 정도 줄였을 때 그리고 64개로 줄였을 때인데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걸 봤을 때 뭔가 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는 많지만 그 중에서 위치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액세스 포인트는 몇 개 없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글에서 유명한 뭐 이런 앙상블 테크닉들을 제가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보팅을 해서 뭐 그 보팅의 비율을 좀 정해서 LGBM 얼마, 뭐 XGB 얼마 해서 이렇게 보팅을 시도하면서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는데 그것 또한 그닥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험을 하면서 뭔가 사실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고 실수한 부분도 많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뺏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에 단순한 모델을 적용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뭔가 고찰할 만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제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처가 많다는 점, 그래서 차원 축소 기술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신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방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지금 휴대폰 에서 뭔가 신호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상황을 여러 논문에서는 특정 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는데, 네, 엄청 이제 비슷하게 마이너스 110 dBm으로 대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조금 튜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난 값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고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가 0이다. 이거는 살펴보면 특정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 와이파이가 송신하는 신호를 받은 휴대폰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그러니까 한 칼럼에 모든 값이 마이너스 110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55개의 칼럼이 그런 식으로 뭔가 수신된 데이터가 없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153개의 칼럼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 뭔가 수신되지 않은 이런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는 제거를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뭔가 수신되지 않은 데이터는 5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는 결과로 뭐 큰 향상은 없었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이렇게 표준 편차가 없는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하면 한 번 더 뭔가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제로면 뭐 노멀라이즈 할 때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평균을 빼주기만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성능의 향상을 좀 얻었었는데,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건, 트레이닝 지금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 명령어로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게 좀 주의해야 될 게, 보통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스플릿을 해버리면 이게 뭔가 디스트리뷰션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모델의 애큐러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약간 스플릿을 한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라벨 이런 문제는 이제 트리 기반이어서 생기는 문제였는데요. 트리는 결국에 하나의 아웃풋을 내뱉습니다. 이게 뭐 빌딩과 플로어에 대해서 동시에 내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인코딩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뭐 3개 빌딩 5개 층이면 총 15개 경우로 나눠서 카테고리컬 밸류로 그렇게 매핑을 해서 푸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사이클런에서 이런 멀티 아웃풋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손쉽게 뭔가 그런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XGB와 라이트 그라디언트 부스팅 메커니즘 머신은 자동으로 난 값을 뭔가 어떻게 처리하는 내부 알고리즘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난 값을 검사를 안 하고 이걸 돌렸더니 애큐러시가 너무 낮게 나와서 요거 때문에 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런 XGB나 LGBM을 쓰실 때는 난 값을 자동적으로 제거해주는 어떤 알고리즘이 내부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앞으로의 뭔가 연구 계획인데요. 제 데이터셋에 그래도 좀 피처라고 할 만한 게 휴대폰의 아이디인데요. 요 아이디가 의미하는 거는 뭐
삼성 뭐 갤럭시 폰이 될 수도 있고 뭐 LG 폰이 될 수도 있고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델들을 좀 이렇게 아이디로 나타낸 건데 사실 휴대폰의 모델이 달라지면 뭔가 수신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모델마다 이 RSSI를 같은 공유기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수신을 했을 때도 이 휴대폰 모델이 다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고려를 하면 네,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의 지금 접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 칼럼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PCA나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아이디를 어떻게 뭔가 카테고리로 나누냐 하면 이제 몇몇 논문을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RSSI의 뭔가 수신 신호 패턴이 비슷한 것끼리 클러스터링을 시켜서 그 클러스터링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색깔이 다른 것들을 뭔가 카테고리컬 밸류를 매핑을 해서 그 매핑된 밸류를 다시 피처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디바이스 다이버시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으니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뭔가 질문할 게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